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라.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68쪽에, 이 책 68쪽에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1등으로 달리던 요트가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2등으로 달리던 선수들이 물에 빠진 선수들을 구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했다고 했잖아. 너희가 2등으로 가던 요트 선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세진이. 나라면 일단, 어, 나는 혼자 가고 싶은데,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가니까 팀원들도 막 날리고 해서, 어, 2등으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1등을 일단 세워주고 먼저 보내고 2등으로 들어갈 것 같아. 민정이. 나라면은 일단 선수들을 구할 것 같아. 왜냐면 2등으로 달리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다음번에도 실력이 꽤 좋은 거니까 다음번에 열리는 데에서 참가해서 메달 탈 수 있는데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 없으니까 메달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구했을 것 같아. 하랑이. 나는 안 구해줬을 것 같아. 왜냐면 올림픽은 당연히 물에서 하는 거니까 옆에 구조팀이 당연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구해줄 것 같아. 그 구조팀이 구하러 올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 구조팀이 없었다면 나는 구해줬을 것 같아. 세연이. 나였으면 구해줬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올림픽의 메달도 중요하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거니까 그래도 되게 약간 타고 싶었겠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해줬을 것 같아. 나도 사실 마음은 구하러 갔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4년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전념하는 경기잖아. 그러니까 약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하랑이의 의견에 꽤 공감하는 게 사실 이렇게 올림픽이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라고 해도 불만이 없는 경기인 만큼 엄청 크잖아. 전 세계에서 오고. 근데 특히나 요트나 모든 스포츠 종목이 그렇지만 특히나 요트는 물에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곳곳에 구조팀을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하지만 그래도 구조팀이 없었다면은 나는 구했을 것 같기도 해. 선생님은요? 네, 저도 일단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진행 요인이나 안전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적 판단이 된다라면 계속 경기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우선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착해서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만약 구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아마 전 세계인들의 그 욕을 다 먹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욕 먹는 것도 두렵고 하기 때문에도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동업자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돌봐줘야지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들이 나의 그 목숨을 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동료의식도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 여러 이야기들 왕자와 거지 그리고 이런 여러
옛날 동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나 실제 사건 아까 말했듯이 뭐 식량이 먼저인가 메달이 먼저인 것과 같은 약간 짧은 지식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 너희는 여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뭔가 글이 뭐였어? 민정이. 나는 양치기 소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소년이 늑대다라고 소리 질렀을 때는 장난을 한 것이 아니라 덤불이 움직여서 진짜 늑대인 줄 알았던 거잖아. 근데 그 뒤에는 너무 재밌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렇게 한 번 더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잖아. 근데 진짜 늑대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또 심심한가 보곤 하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많이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네 말이 아무리 진실이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 세연이. 나는 좀 더 생각해봐도 돼. 하나니. 나는 독수리가 되지 못한 독수리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 독수리가 되지 못한 독수리라는 제목에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자기 들쥐한테도 쫓기는 독수리인데 들쥐한테도 쫓기는 게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까웠어. 세진이. 나는 45쪽에 있는 나라의 약속은 법 이 챕터에 있는 이야기. 왜냐면, 이 왕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실행을 한 걸 아무도 다 믿지 않았는데, 이 거지가 해봐야 안다는 생각으로 그 나무를 옮겼더니, 금을 진짜 받은 부분이 나는 이 거지가 너무 부럽게 느껴져서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 세연이 할 수 있겠어? 응. 나는 뭐지? 어디 있지? 나는 그 166쪽에 있는 겉모습만 보고라는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그 공주인가? 공주가 라삐한테 얼굴이 못났다는 걸 비꼬아가지고 이렇게 못난 그릇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라삐는 항아리나 주전자 말고 금이나 은그릇으로 바꾸라고 한 걸 통해서 교훈을 알려준 것이 되게 신기하고, 약간 나도 이걸 통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 나는 136쪽의 소가 양으로 바뀐 이유가 제일 인상이 깊었어. 이유는 여기서 소를 보고 소는 봤으니까 먹으면 뭔가 불쌍한데 양은 안 봤으니까 뭔가 먹어도 괜찮다라는 뭔가 이 사고방식이 좀 웃겨서, 그리고 우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익숙한 것도 우리가 직접 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은 뭔가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그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 근데 약간 난 이 이야기랑 조금 와닿았던 게, 우리가 사실 개를 더 친숙하게 여기잖아. 사실 반려동물 같은 걸로 개를 친숙하게 여기는 사람이 소나 돼지 또는 양 같은 걸 친숙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 왜냐면 반려견이란 말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개고기를 만드는 개도 불쌍하지만 그렇게 치면 뭔가 소고기에 소와 돼지랑 오리 그리고 양도 조금 불쌍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난 제일 인상 깊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이야기 중에는 특별히 인상 깊은 건 별로였고, 오히려 그 25쪽에 베이컨의 4대 우상에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좀 이렇게 다른 데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예화 이런 걸 들어서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는 점이 좋았고, 또 114쪽에 보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오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도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 책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라는 챕터에서 그러니까 176쪽에서 177쪽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했잖아. 너희는 법을 만약에 모르고 어겼어도 벌금을 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약간 조금 깎아주거나 안 내도 될 것 같아? 하랑이. 난 당연히 법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물론 조금씩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없던 걸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조금씩 깎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세연이. 나도 하람이처럼 조금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책에 나왔듯이 그 법은 나라가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고 어쨌든 그 할머니는 그 법을 어긴 건 맞지만 또 모르고 어겼다는 사실에서 조금 깎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세진이. 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 아무리 모르고 지었다고 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깨닫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몰랐었더라도 벌금을 내게 할 것 같아. 민정이. 나도 아예 안 내는 건 안 되고 조금 깎아주는 거 정도가 나은 걸로 생각해. 왜냐면 자기가 진짜 몰라서 그랬는데 갑자기 너 어떻게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벌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벌을 없앤다고 하기엔 그거 노리고 법을 몰랐어요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주 조금만 덜 벌을 내리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도 난 사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몰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 다
다 믿을 순 없잖아.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 뭔가 전 몰랐어요 하면 죄가 깎아지는 것도 같으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예전에는 예전인가 지금인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을 마시고 저질렀다 하면은 약간 벌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지려고 하는 건가 없어졌는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아는데 사실 술을 마셔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자신이 한 건 맞으니까 나는 술을 마셨든 법을 몰랐든 뭐를 몰랐든 사실 자신이 모르고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누구였지? 사랑이. 하랑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기, 개고기가 나오잖아. 너희들은 개고기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먹는 것은 양원적인 행위라고 생각해? 하경이, 어, 나는 개고기가 먹는 게 사실 막 좋진 않지만은 뭐가 먹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사실 우리도 개는 안 먹지만 소도 먹고 양도 먹고 오리도 먹고 뭐 오리도 먹고 돼지도 먹고 아무튼 많이 먹잖아. 근데 뭔가 개고기만 안 된다 하면은 사실 논리상에서 뭔가 그럼 소나 양이나 돼지나 오리는 안 불쌍해?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사실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야만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자면 문화 차이라 생각하거든. 거기는 개고기를 안 먹지만 뭐 푸아그라나 여러 걸 먹으니까 먹는 거는 돼지를 먹든 소를 먹든 개를 먹든 자기 쓰다고 남의 문화를 비판하는 건 안 된다 생각해. 인정. 나는 개고기 먹는 걸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돼지나 소나 양도 누군가에는 개보다 더 친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걔네들은 그렇게 치면은 그게 개고기 먹는 게 야만스럽다 그러면 돼지나 소고기 먹는 것도 야만스럽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해도 맞는 말인데 개고기만 야만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혜진이,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전 같은 데에서도 개를 찾아보면 식용이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개라고 이제 꼭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세연이, 나는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일단 개고기를 약간 사람들은 지금 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다 먹고 있고 딱 개고기만 친숙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조금 아닐 것 같고 그 개고기 먹지 말라는 사람들도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고 막
친숙하지 않다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는 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개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개도 어차피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플 때 생존하기 위해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사육하는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하면은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 그렇다고 나는 먹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은요? 자, 개고기를 우리가 원래 왜 먹었었나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육류 섭취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것들이 몸 영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고기 외에도 소, 돼지, 닭 등 다른 여러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굳이 먹어야 될 이유는 일단 사라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개를 당연히 마당에서 기르고 우리가 다른 가축들처럼 잡아먹는 용도로 길렀지만 요즘은 개를 대부분이 반려견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굳이 그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제로 금지를 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이유들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집에서 개고기를 주니까 그냥 이렇게 먹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개고기를 별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치킨이 좋아서 닭고기를 주로 먹지 돼지고기를 주로 먹지 소고기나 개고기 별로 그닥 좋지 않아서 뭐 그런 그 개인의 취향이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별개의 이야기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래서 개고기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캠페인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어떤 그런 그 의견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염소로 튀었다고 염소. 그래서 요즘 염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 보신용으로서 개고기에서 염소고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는 불쌍하고 염소는 안 불쌍하냐. 그 개고기를 안 먹는 바람에 염소들만 더 죽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뭐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다가 뭐 싫다고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는 것 같아 좋다고 한 거가 뭐가 다르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그 외에 또 궤변, 말도 안 돼, 겉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 삼아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아까 누가 이제 왜 소고기, 돼지고기는 괜찮고 개고기는 안 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 채식을 하자.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동물이나 식물이 됐던 가장 중요한 본능이 혹시 뭔지 알아? 모든 종족의 가장 중요한 본능. 뭘? 어? 뭘? 본능. 이 생명체가 태어나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먹는 번식. 또한 자기와 똑같은 DNA를 가진 또 다른 생명체를 남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거야. 그래서 이른바 하루살이 같은 경우도 태어나서 걔들 입도 없고 위장도 없고 한다는 거야. 먹지도 않고 그냥 뭐만 하고 번식만 하고 뭐 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죽어요. 그만큼 번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 소나 돼지가 아주 성공했다는 거야. 왜? 지금 동물 개체들 중에서 소나 돼지가 제일 많거든? 소, 돼지, 닭이? 그럼 그러니까 자기 살을 내어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 하게 하고 많이 키우게 한 거야. 그럼으로써 번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소, 돼지 이런 것들, 닭 이런 것들은 아주 뭐한 케이스라는 거야? 성공한 케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안 먹었으면 이렇게 소나 돼지나 닭이 뭐 할 리가 없다는 거야. 늘어날 리가 없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번식이라는 목적 하나만 놓고 보면 성공한 전략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을 들어보면 뭐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런 축사 같은 데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상당히 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할 건지는 또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여기 남의 깃털이 무슨 소용이라는 이야기에서 까치는 남의 깃털로 자신의 몸을 꾸몄잖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세연이. 나는 그 까치가 다른 그 새들은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려고 했는데 까치는 자기의 매력은 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꾸미는 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나는 약간 까치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세진이. 나도 비슷하게 까치가 자신만의 매력도 있는데 그 매력을 뽐내지 않고 남의 새 특징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게 어리석어 보였어. 민정이. 나도 모든 것들은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남의 것들로 자기를 꾸며봤자 그것들이 남의 것이지 내 것으로 막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까치가 자신의 매력을 알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해. 하경이. 나는 물론 그 딴 동물들의 깃털을 뺏어서 깃털로 꾸민 것은 뭔가 자신의 매력을 알지 못한 뭔가 어리석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만약에 그 까치가 딴 새들한테 깃털 좀 빌려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으면은 그 모든 새들의 동의 하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다면은 조금 어리석은 일이긴 한데 크게 막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까치가 되게 영리했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딱 봤을 때 까만 색보다는 화려한 색채가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더 멋져 보이잖아. 그래서 까치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가리려고 남이 준 깃털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을 그냥 꾸미는 다른 한 방법으로 했던 게 되게 난 영리했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자기 개성을 존중해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본다라면 뭐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고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전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또는 시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다른 새의 깃털을 가져다 꽂았는데 더 멋지더라, 더 아름답더라. 그러면 맞아, 자기 것만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의 좋은 걸 받아들여서 더 나은 걸 창조하는 융합, 이것이야말로 최고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책에서는 마치 남의 것 갖다가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뭐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아름답고 뭐 무슨 앵무새는 앵무새대로 아름답고 다 아름답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 중에는 뭐 어떤 사람은 까마귀가 더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앵무새가 더 아름다워, 이렇게 등수를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등수를 정한다고 했을 때 등수 밑에 있는 것들은 내가 그대로 자기대로 나서는 것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더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것들이 가장, 그리고 그런 그 각 개개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에서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서 되게 불행했잖아. 근데 그럼 너희들은 이 기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경, 그 레일 밖을 벗어난 기차에 대해서 응. 나는 그 레일 밖에 그 기차가 원래 레일만 달려서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잖아. 근데 막상 레일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약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잖아. 나는 사실 그 기차에 대해서 뭔가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사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완전 행복하거나 완전 힘들거나 아니면 완전 슬퍼거나 모든 것이 100%이긴 되게 힘들잖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뭔가 기차를 보면서 어떤 상황도 완벽하진 않으나 그 상황에 감사하면 그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이야기였어, 읽으면서. 인정. 나는 기차가 되게 어쩔 수 없이 그 욕심이 되게 많은 기차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뭘 하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야 되는데 잃었더니 저게 더 좋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건 어떻게 둘 다 얻을 순 없으니까 하나는 포기를 해야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저게 더 좋네 하면서 레일을 벗어났더니 레일 달리던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하고 또 레일 안 벗어났을 때는 똑같은 레일만 달리는 거 지긋지긋해 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기차라고 생각. 태연, 나는 민정이랑 되게 비슷한데 약간 요즘 현대인들도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더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기차도 약간 레일에 정해진 노선에 따라 달리지 않고 약간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했다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 막상 하니까 되게 정해진 노선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에는 그 기차의
기차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 기차는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더 만족하고 욕심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혜진이. 나도 이제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기차 자신에게 좋으라고 만들어진 레일인데 그 레일을 벗어나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보다 더 다른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갔다가 이제 나중에 쓸모 없어지고 녹도 쓸게 되는 그런 기차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이 기차가 여행에 실패한 여행가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여행가 중에는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한 일종의 여행가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자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말에서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일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한 일탈을 한 여행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여행가들이 많이 있잖아.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그것에 여행을 실패한 그런 여행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는 기차가 그렇게 일탈할 거면 친구 한 명 데려가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불행히 외롭게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이 기차가 뭐 지극히 정상적인 또는 보통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도 없고 휴식도 없고 변화도 없이 같은 길만 달린다라면 당연히 자연 풍경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또 반면에 아무도 돌보는 손길이 없다라면 또 그 자연이 그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일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또는 회사를 다닐 때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반면에 어른 되었을 때는 학생 때가 좋았어 어렸을 때가 좋았어라고 후회를 하고 또 은퇴한 이후에는 그래 일할 때가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자기 현재의 자리보다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 뭐 비슷한 것들은 어쨌든 지금 내가 그 하고 있는 일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나쁜 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런 삶이 좀 이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점들은 이런 논의들이 그러니 현재 만족해라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현재만 만족하게 된다면 또 다른 발전, 또 다른 꿈꾸는 것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결국은 이 기차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자유도 없고 휴식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빵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뭐가 좀 묻었어.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빵 전체를 다 버릴 거냐? 아니면 그 빵이 한쪽에 뭐 묻은 부분만 뭐하고 잘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좀 안 좋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는 것들이 현명한 사람들이고 다만 이제 뭐야 그 문제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랬을 경우는 아예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갖는 것들이 더 현명한 거고 해서 그런 그 상황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끝냈어.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저요.
여기에서 어떤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죽을 병에 걸린 걸 그 첫째 망원경으로 알게 된 세 형제가 가서 둘째 양탄자로 빨리 도착해서 셋째 마법 사과로 공주를 살려내잖아. 이때 너희들이 왕이라면 공주를 누구와 결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하랑이. 나는 마법 사과를 갖춘 그 애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첫째랑 둘째가 없었더라면 절대로는 뭐 아무튼 못 줬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셋째가 가지고 있는 그 마법 사과를 통해서 공주를 낫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 첫째와 둘째가 없었더라도 갈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전단지를 가서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뛰어가면은 나는 어쩌면 셋째가 좋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셋째와 둘째가 없었어도. 그래서 나는 셋째를 결혼시킬 것 같아. 하경이. 나 조금만 이따 말해도 돼? 세진이. 나는 첫째에게 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애초부터 그 안내문을 아예 보지 못했으면 나머지 그 다 기술들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시작됐던 그 첫째에게 결혼을 시킬 것 같아. 세연이. 나는 그 셋째한테 결혼을 시킬 것 같아. 왜냐면 그 셋째 마법 사과 덕분에 공주가 나을 수 있었고, 공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 만약에 첫째랑 둘째가 없었어도 그 안내문이 약간 전달이 되거나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을 타고 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 셋째 마법사가 없었으면 그 죽을 병을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마법사가 없었으면 그냥 고치질 못했기 때문에 나는 셋째랑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하경아, 이제 할 수 있겠어. 나도 사실은 이 책에선 마법사과라고 나왔지만 이 해석을 안 보고 말한다면은 나도 첫째인 것 같아. 왜냐면은 만약에 첫째가 그걸 안 봤으면은 일단 마법사과가 쓸 수도 없었고 그 양탄자로 갈 수도 없었으니까 물론 둘째가 없었다면은 가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공주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 첫째가 처음부터 빨리 안 봤더라면은 첫째가 살 가능성이 더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일단 모두 역할이 다 중요하잖아. 발견한 사람부터 그거를 위독한 상태에서 공주가 죽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해준 사람과 또 약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있어서 공주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세 명 다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 명만 고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살아난 공주한테 공주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고 할 것 같아. 세 명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네, 뭐, 이 경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이 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룬 그 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포교령을 내렸다고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주와의 결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들과 관련되어서 그에 따른 그 보상을 나머지 그 두 사람에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공주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 공주의 의사도 물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되고 이 책에 이제 어쨌든 공주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의 주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써버렸기 때문에서 그 요소도 분명히 고려돼야 될 어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사과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그 막내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은 배분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너희는 이 책에 시장의 우상이 나오는데 어 시장의 우상은 그 만화나 영화 속에 주인공이나 괴물들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시장의 우상은 무엇인 것 같아? 민정이.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하경이. 나도 조금만 더. 하랑이. 나도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세연이. 나도. 그럼 내가 먼저 말할게. 나는 내가 요즘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내 꿈이 그 TV에 나와 있는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난 저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서 나는 그 TV 속에 그 주인공이 나의 시장의 우상인 것 같아. 민정이. 어, 어, 나는 그 만화 영화 같은 데에 나오는 장면 아닌데 달러부터 꿈백화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통 꿈 속에서 꿈을 사고 다시 일어나면은 그 세계에 있었던 걸 다 까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고 거의 없지만 어쩌면은 내가 그때 가서 꿈을 꿨는데 기억을 잊어버린 걸 수도 있다, 까먹은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가장 그나마 좀 헷갈렸어서 그게 시장 우상이었던 것 같아, 나한테는. 하경이. 나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어릴 때 뭔가 만화나 TV나 그런 걸 봤을 때 괴물이 나오거나 공룡이 나오거나 귀신이 나오면은 뭔가 진짜 곧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아서 자다가 그래서 맨날 그런 거 보면은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꿈에서 또 꿈은 봤던 그 하루 종일 봤던 게 조금 달라져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꿈에도 나오니까 뭔가 물론 없다는 것을 아는데 뭔가 TV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학교 그 유치원 가다가 만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TV나 아니 만화 그런 무서운 TV나 만화 영화를 안 본 기억이 많아가지고 난 그게 어릴 때 내 시장의 우상이 아니었나 싶어. 학경이, 하랑이. 나는 만화에 나오면은 아까 하경이 말한 것처럼 뭐 귀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조금 재밌었거든. 그게 나도 한번 재보고 싶고 사후세계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나는 그런 게 한번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세연이. 나는 꿈이 그 선생님이거든. 근데 2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약간 아이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 되게 약간 잘 해주셔가지고 나는 시장 요상이 2학년 때 내 담임 선생님 같아. 선생님은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장의 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언어와 사람들의 믿음이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 즉 원래 그 실체는 없는데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편견들이기 때문에 꼭 여기 뭐 포켓몬이나 뭐 이런 신화 속 옛날 이야기, 옛 이야기 속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가짜 뉴스, 헛소문 뭐 이런 것들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는 과정들 속에서 과장되거나 뭐 허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장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책과 저번 옛날에 읽었던 그 논리가 뭐야? 그 책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랑이. 논리가 뭐야? 책이 뭐였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반갑다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잠깐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잠깐만. 응? 그 약간 이런 책. 그치. 하나. 그 그게 시리즈 뭐야? 까먹. 다 모르면 넘어가고. 민정이. 나는 이 책과 비교했을 때 반갑다 논리아가 훨씬 재밌고 읽기 쉬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책은 이야기 같은 게 거의 없이 지식 같은 논리가 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갑다 논리아는 한 50대 50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나마 읽기 좀 수월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하경이. 나는 반갑다 논리하를 안 했어요. 세연이. 세연. 나도 반갑다 논리아를 안 해가지고 이 책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약간 이해를 하기 쉬워서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민정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이 좀 이야기보다는 너무 설명들이 많아서 표지만 보면 이제 이 책보다는 이제 이런 책들이 더 재밌게 보이는데 딱 읽고 나니까 이야기들이 별로 없고 설명만 있어서 약간 읽기 힘들고 지루했어. 이 책이 더. 논리야 찾아라. 선생님은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그 2부에 논리란 무엇일까? 그다음에 2부 1장 그다음에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뭐 충족 이율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 논리 반갑 논리학 그 부분에도 겹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책에서 아까 뭐 얘기했던 그 4대 우상이라던가 아니면 오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쨌든 우리가 본 반갑다 논리에는 안 나왔고 이제 그 시리즈 안에는 그 부분들도 나와 있어서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 이 책에서는 논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부에 같은 거 논리적으로 글쓰기, 이야기에서 배운 논리와 논술 같은 경우는 이 책에는 있고 그 책에는 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반갑다 논리화가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책은 좀 더 욕심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리고 논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논리에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좋게 말하면 적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욕심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연이. 먼저 미생이 여기 약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생이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잖아. 너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랑이. 난 당연히 목숨이 먼저이기 때문에 목숨이 없으면은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는 일단 피신을 한 후, 그 다음에 만날 것 같아. 하경이. 나도 사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의 목숨은 하나잖아. 근데 사실 말로 하면 쉬운데 사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난 진짜 목숨일 것 같아. 이유를 사실 말하자면은 이유를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당연하니까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진이. 나였더라도 일단 다리에서는 일단 나오고서 여인을 만나면 다리가 무너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할 것 같은데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죽을 거고 계속 서 있는다고 계속 안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여인이 막 남자를 쫓아가서 뭐 해코지를 할 것도 아니어서 나는 나였더라면 당연히 다리에서 나왔을 것 같아. 민정이. 나였더라도 당연히 다리에서 나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먼저 이 여인이 좀 늦게까지 안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미생이 결국 죽게 된 거고. 먼저 약속을 안 지킨 거는 그 여자 쪽이었으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일단 다리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여자를 만났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라면서 말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도 일단 다리에서 내려오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미생이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도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그럼 일단 목숨은 건져야 약속도 지키고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목숨을 걸려고 일단은 내려왔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논술이랑 논리 그런 게 나오잖아. 너희한테는 이 논술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무엇이라고 생각해? 민정이. 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될까? 응. 그러면 세진이. 나는 논술에 무언가를
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감상문을 쓰고 그런 거인 것 같아. 하경이. 나는 일단 논술로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나도 무엇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뭔가 토론을 한다거나 토의도하는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약간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랑이. 나도 세진이랑 비슷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글이나 아니면 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걸 논술이라고 생각해. 민정이 다시 할 수 있겠어? 응. 나는 그 논술이라는 건 어떠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그게 논술이라고 생각해. 나도 우리의 약간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약간 표현하거나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설득을 하는 수단 같은 게 논술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논술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그 글쓰기 중에 한 장르로서 논리가 필요한 이유들이 논술의 그 다른 문학글과 다른 가장 커다란 특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들을 펼쳐 나갔냐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논리와 논술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의견이 다르고 할 때 말로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글로써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술 글쓰기를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5쪽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시장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이른바 경험주의 철학을 시작한 부분들로서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유명한데 그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른바 철학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에서 4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즉, 우리 이성의 힘으로 차근차근 검토하고 따져봐서 어떤 걸 결정해야지 미리 드는 생각이라든가 어느 한편에 치우친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서 흔히 발생하는 커다랗게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4대 우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이제 우리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이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 진리에 이르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이고 반면에 우상은 없애야 될 것, 잘못된 것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 꾀꼬리가 노래한다,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한다라고 하는데 꾀꼬리가 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거고 뭐 새가 굿을 피운다. 뭐 하늘도 슬픈지 눈물을 비가 쭉쭉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슬퍼서 비 내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 뭐 해가지고 이입해가지고 뭐 비가 내리는데 그냥 그 비는 뭐라는 거야?
구름이 많이 써갖고 그 내리는 게 그 비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것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뭐 하는 것들, 해석하려고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이 베이컨은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지 말고 과학 현상으로 그 새가 그냥 운다, 뭐 새가 짝짓기를 번식하려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렇게만 베이컨처럼 해석하면 아주 멋도 없는 사람이지.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지.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내 마음을 뭐 불을 지르고 있어. 어디 불났는데?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 사람은 낭만을 몰라. 이런 사람이지.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할 때, 과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이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이라는 부분들은 세진이가, 민정이가, 하랑이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처지 때문에 그래서 자기 멋대로 뭐 하는 것들 해석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바로 뭐다?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얘기하는 게 내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하경이가 옛날에 무슨 뭐 빡빡머리한테 얻어 맞은 적이 있어. 그 빡빡머리만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분명히 뭐야? 나쁜 놈이야. 나쁜 인간이야. 인간은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야? 동굴의 우상에 더 가까운 하경이 어떤 건 개인적 특성 때문에 그것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역시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장의 우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네. 말 때문에 빚어지는 언어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해석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장의 우상이고 네 번째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은 이른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맨날 야 우리 엄마가 말했거든 뭐 TV에 나왔거든 선생님이 말했거든 책에 나왔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친구가 얘기한 것보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뭐예요? 많은 건 사실이야. 높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단지 그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이유로 어느 TV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서 그게 진리라는 게 뭔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네.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어느 교수님이 말했어. 방송 뉴스에 나왔어. 야, 방송 뉴스에 나왔다고 다 믿냐? 방송 뉴스에 나와도 못 믿어. 이 사람도 올바른 게 아니야. 왜? 방송 뉴스에 나오는 게 그냥 인터넷 무슨 게시판에 누가 글 써놓은 것보다 훨씬 뭐야? 믿을 신뢰도가 높은 것이 뭐라고?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하진 않다는 거야? 100% 완전하진 않는 거기 때문에 100% 완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극장의 우상을 이해해야 되지 선생님이 말했어도 그거 다 소용없다. 신문에 나와도 다 소용없다. 책에 나와도 소용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또 쭉 봤을 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114, 115쪽. 자, 다양하고 재미있는 오류라고 해서 이른바 형식적 오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형식적 오류라는 것도 나오는데 특히 그 뒤에 비형식적 오류 에는 다시 심리적 오류가 있고 자료적 오류가 있고 언어적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이른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적 관계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고 뭐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고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신공격의 오류, 그 다음에 피상파장의 오류. 오빠 뭐 잘했다고 그래. 오빠는 다 하더라. 뭐, 오빠도 그랬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너도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우리 토론하다 보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 피상파장의 오류. 그 다음에 원천 봉쇄의 오류. 늦게 자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 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전제를 깔아놓는 그 원점 봉쇄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보면서 오류에는 이런 오류가 있구나라는 것들 익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앞으로 뭐 할 때? 토론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해서 오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써먹을 때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 오류에 관한 부분들은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시집입니다. 우와.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시집인데 요 시집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사코의 질문 중에 우리 시인 윤동주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지. 그래서 네. 이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라는 바로 윤동주 동시집입니다. 윤동주가 쓴 그런 동시들을 모아놓은 윤동주 동시집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